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혁신, 기술 혁신이라는 네. 큰 이제 메가 트렌드가 있고 또 고령화라는 큰 메가 트렌드가 같이 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장기적이고 경제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많이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노후자산 관리는 장기에 대처하는 거니까 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저성장 저금리를 대처를 해야 되는데 뭐 방법은 단순하게는 성장을 추종하는 거, 그 중에서도 좀 희소해지는 성장을 추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파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것을 추종하긴 하되 최근 들어서의 어떤 이런 뭐 주식을 성장주에 집중적으로 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의 경향을 베팅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에 이런 추종을 해서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그런 금융투자 방식 쪽은 조금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그 요체는 성장과 변동성 관리를 동시에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체로 볼 수가 있겠어요. 성장에 또 투자를 하면서 네. 변동성도 관리한다. 뭔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것 같은 양쪽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도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가지고 오셨죠? 네네. 1단계로 테마 ETF. 네. 테마 ETF를 얘기하기 전에 ETF 자체가 뭔지를 좀 한번 그래도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ETF는 원래는 사실은 뭐 전체 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채권 지수 이런 자산과 관련된 그런 지수를 추정해서 평균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패시브 형태의 개념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처음에 나왔던 ETF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을 봤을 때 미국 S&P 500 종합 지수가 있는데 그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형태로 해서 만든 ETF가 재밌는 ETF가 있죠. 그 SPY라고 심볼이 SPY를 치시면 되는데 스파이죠. 네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초기의 ETF. 패시브형 역사가 오래된 ETF군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패시브형 ETF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이런 ETF는 2010년대 이후에 보통 이런 패시브 형태가 아니라 알파 전략,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게 구성된 알파 전략을 추정하기 위해서 생긴 그런 ETF들이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ETF 시장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알파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ETF가 중심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신상 ETF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파 전략을 추구하는 그 중심에 이제 테마 ETF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알파 전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ETF 형태는 스마트 베타 ETF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테마 ETF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 베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시장의 여러 가지 팩터들을 참고로 해서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팩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면은 이제 자산 가치를 올리게 되는데 그런 고배당 같은 팩터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밸류.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초과 수익을 얻는 그런 형태의 초점을 둬서 만든 그런 팩터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또 결합하거나 해서 설계한 ETF가 이제 스마트 베타 ETF입니다. 네네. 이것은 이제 되게 좀 과거지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과거의 어떤 실적들이나 이런 과거의 좋았던 부분들, 패턴을 참고한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테마 ETF는 미래의 어떤 그 큰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앞서 나가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가 트렌드에 추정하는 투자 자산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로만 추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ET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베타 ETF하고는 다르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ETF,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ETF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테마 ETF 투자가 정말로 이렇게 성장도 잘 추구하면서 변동성도 관리를 잘 하는지 혹시 좀 실제 사례로서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테마 ETF 그러면은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섹터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ETF는 ETF가 지닌 본연의 패시브적인 성격, 그러니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주식에? 그렇게 투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1단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로 보게 되면은 이런 메가 트렌드로 확장되는 그런 비즈니스 중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요즘에 그렇죠.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원격 진료의 대표적인 회사가 주로 이제 혁신 기업들이 미국에 많다 보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 있는데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TDOC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텔레닥 원격 진료 맞네요. 그렇죠. 네. 이 텔라닥은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 3월 26일 기준의 종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43%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요. 네네. 반면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테마 쪽에 연결돼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 연결돼 있는 32개 종목으로 구성된 ETF가 미국에 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네. 그것이 뭐냐면 EDOC라고 하는 겁니다. 심볼은 EDOC고 이게 이제 글로벌 X 자산운용에서 출시한 텔레메디슨 디지털 헬스 ETF거든요. 네네. 이것이 같은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18% 정도 빠졌습니다. 네. 아까 그 텔레닥이 43% 네네. 빠졌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절반도 안 빠진 거예요. 네, 그렇죠. 물론 네. 뭐 18%도 뭐 단기적으로 적게 빠진 건 아닙니다만은 개별 성장주에 하나 베팅해서 투자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요 이닥 같은 이런 테마 ETF에 투자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네. 훨씬 더 이제 변동성이 적다라는 것이 한 부분은 좀 증명이 될 수 있는 결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뭐 지금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네네. 변동성을 정말 줄일 수가 있는 건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죠? 차트를 한번 이제 네.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향후 메가 트렌드 중에 주로 확장되는 비즈니스 분야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하고 이제 로보틱스가 있어요. 네네네. 요거하고 관련된 그 대표적인 ETF가 지금 BOTG라고 하는 보츠라고 네. 하는 이런 ETF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 보츠하고 보츠 안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구성 종목들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수익률 변동폭과 그 다음에 연평균 수익률을 네. 교차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 파란 점이 개별 종목인가요? 예, 개별 종목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이 보츠라고 하는 것이 이런 종목들을 네네. 모아서 구성한 수익률의 변동폭과 연평균 수익률을 그려놓은 지점이거든요. 네네네. 이 플로팅이 찍힌 이 부분을 보시면은 보츠는 여기 지금 써놨지만 연평균 수익률이 이 보츠가 출시된 이후로 21%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5년 정도 투자하면은 뭐 굉장한 수익률이 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수익률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28% 정도. 이게 보통 주식은 다 이런 변동성 자체가 수익률 변동성 자체가 평균 수익률보다는 좀 더 크게 네네네. 나옵니다. 요 정도의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도 개별 종목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볼게요. 변동성이 큰 것 중에서 여기 위쪽 오른쪽에 찍혀져 있는 것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 분야하고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뭐 선도업체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 위쪽에 찍혀져 있는 이것이 이제 우주산업 테마 쪽과 연결된 그 인공위성 기술 분야에서 좀 유명한 회사인데 막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두 주식이 다 변동성이 뭐 80% 네. 뭐 100% 넘는 그런 형태고 네네. 하나는 수익률이 가장 좋죠. 65%. 네. 뭐 보츠보다 훨씬 수익률이 네. 높습니다. 또 요거는 변동성이 크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네요. 네. 개별 성장주에 베팅을 했다고 하면 요걸 살 수도 있겠고 요걸 살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주식을 네. 샀다면 잠을 네. 제대로 못 잤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츠에 투자를 하면 ETF에 투자를 하면 얘 같은 수익률도 포함을 해서 안정적으로 분산이 되고. 분산이 되고 성장률도 20% 정도 상당히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 그래프 하나가 네. 테마 ETF의 장점을 정말 직관적으로 딱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다른 ETF를 테마 ETF 고르더라도 비슷한 비슷할 것 경향을 같아요. 네.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도 테마 ETF가 성장형에 투자를 하는 만큼 네. 기본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큰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성장 섹터에 초점을 둬서 선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뭐 지수나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것에 비해서 변동성 큰 거는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성장을 추정해야 알파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림을 한 번 더 보시겠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게 이제 원격 진료,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주로 특화된 ETF로서 이닥입니다. 네. 이닥의 성과를 좀 보시겠는데
작년에 출범한 ETF이기 때문에 이제 뭐 레코드는 좀 작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를 기본적인 평균 지수, S&P 500 종합 지수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메가 트렌드를 추정하니까 앞으로 이제 수십 년 진행이 될 거면은 장기적으로 이 성과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시장 대비 초과 성장을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최근에 이것도 역시 나스닥 시장이나 이런 성장주들의 변동성이 커질 때 많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서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ETF를 통해 가지고 개별 주식보다는 한 단계 변동성을 낮추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는 투자 전략을 구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성장형에 투자하기 때문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변동성을 네. ETF라는 수단을 통해 조금 낮추긴 했지만 네. 그래도 조금 우리가 노후자산 투자한다고 할 때 그만큼의 안정적인 수준은 아니니까 네. 변동성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더 보완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동성을 줄이는 다른 보완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단계로 인컴형 자산을 활용을 해서 네. 소위 이제 바벨 전략을 구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인컴형 자산은 이제 안정적으로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제공해주는 그렇죠. 네. 뭐 캐시플로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월급, 급여가 될 수 있는데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체한 어떤 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투자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면은 배당 주식 자체도 될 수가 있고요. 배당주를 통한 펀드 그리고 이제 ETF도 역시 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리츠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자산을 통해 가지고 배당을 얻는 그런 투자 상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측면의 자산들은 이제 소득을 장기적으로 제공해주는 별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니만큼 자산 가격은 변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위험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소득이라는 기능으로 이것을 상당히 훨씬 더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것에 한 특별한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특별한 기능. 네, 뭔가 하면 이제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해서 네네. 현금으로 이런 소득이 이 투자한 자산에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현금을 다시 이 자산을 사는데 재투입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이것을 누적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투자한 효과까지 모아져서 그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 그런 총 수익률이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자산 가격이 변동됐을 때에 이제 하락했을 때에도 투자를 하고 뭐 상승했었을 때도 투자를 하는데 주로는 하락했을 때 이 재투자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더 많은 자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분으로 바꾸면은 복리 효과가 더 커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리츠를 모아놓은 리츠 지수를 한번 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리츠 지수가 4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연평균 몇 % 정도 성장했을 거라고 좀 보여주시나요? 글쎄요. 한 8%? 8%. 예, 8%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요? 10%대 정도. 10%씩이나 나네요. 네. 40년간 이렇게 누적된 효과로. 그러니까 매년 10%씩 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동안 변동성은 있었겠지만 네네. 결과적으로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났다는 네네.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복리 효과를 상당히 극대화한 측면들이 좀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투자 기능을 포함한 총 누적 수익률 개념으로 측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인컴형 자산이 매달 이렇게 들어오는 인컴형 수익으로 가져오는 어떤 변동성을 줄이는 부분도 있고, 이걸 또 재투자해서 변동성을 줄이고 또 수익을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높이는, 수 있는 네,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인컴형 자산을 투자할 때도 자산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어떤 투자 대상이 글로벌 우량 자산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다양하게 어떤 뭐 배당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서 어떤 그 신뢰도가 증명된 그런 형태의 인컴 자산을 편입할 필요도 있겠고 또 대개는 또 그 중에 향후에 배당을 많이 줄 수 있게끔 성장이 유망한 회사들도 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회사에 또 집중해서 인컴형 자산 그런 데 추종하는 인컴 자산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배당주 관련된 이런 인컴 자산 자체를
ETF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배당주 ETF로 구성해서 ETF로 살 수도 있고, 리츠 역시 창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한 리츠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규모 물류센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리츠도 있겠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관련된 리츠도 있는데, 네. 그런 리츠도 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비중을 혼합을 해서 ETF로 이제 나와 있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ETF를 통해서 분산 투자 효과를 또 같이 누릴 수 있게끔 자산 배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테마 ETF로 알파 전략을 추구하면서 또 바벨 전략으로 아까 인컴형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네. 좀 이해하기 쉽게 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일단 메가 트렌드를 추종하는 그런 테마 ETF를 통해서 변동성은 단기로는 좀 감내를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좀 관리할 수가 있겠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장을 알파 전략으로 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을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인컴형 자산, 뭐 배당, 리츠,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ETF 이런 것들을 투자함으로써 캐시 플로우를 결합하는 기능으로 바벨 전략을 구축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투자문의 박영호 이사님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하느라 수고해 주신 박영호 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